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8 꿈을 안고 북경오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안고 북경오로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32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7 꿈을 안고 북경으로. 나는 동경을 떠났다. 아래게는 병제발의 편지를 보내고 사촌 형제들에게는 집에 다니러 간다고 하고 떠났었다. 알이 없는 동경역 군에는 감감하기만 하였다. 청춘의 신기루는 어디로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세상에서 하직하는 암담감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유상무상의 이 땅 위의 것은 나와는 인연이 없는 딴 세상의 것인 것 같이 보여진다. 현해탄 검푸른 바다에 몇 번이나 하나밖에 없는 자살을 각오했었으나 곧 치료될 것이라는 요행을 바라니 죽어지지를 않았다. 고향에 들렀다가 또다시 금강산으로 도피하듯이 갔었다. 금강산 산중 6개월이란 병치료는 효과가 있어 경쾌해졌으나 그 반면 처절한 슬픔 속에 아주 마음이 허탈해 버렸다. 죽음 끝에 사무쳐오는 고독과 슬픔 속에 알이 그리워진다. 내가 죽자고 사랑한 사람이란 세상에서 여태껏 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도 가슴에 사무쳐진다. 나는 점점 알을 못 견디게 사랑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랑이 일보 전진할수록 고통이 심해지는 것이었다. 그 일보가 알과 멀어져야 할 것인데 하는 생각이 애련히 고뇌의 몸부림이 잠오지 않는 무수한 밤을 계속시켰다. 불같이 사모하는 어느 여름날 알은 내 앞에 나타났었다. 알은 많이 변해졌다. 육체상의 몸가짐에 여자태가 풍긴다. 알은 여름방학 내내 곁에서 병시중을 보았다. 10월 달에 나는 산해관 경유 북경으로 갔었다. 아는 사람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애뜨랑제는 웅대한 자금성 만수산의 호화찬란한 색채와 선과 원의 신비경에 마치 동화국의 용궁성을 보는 것 같은 감상이 떠올랐다. 가로수는 우거져 숲이 되고 아카시아 꽃은 눈같이 쌓여 포도는 눈색에 같다. 북해공원의 남아 백탑,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북경이란 정말로 낭만의 공원이었다. 북경대학을 수업하려면 먼저 주중 일본 대사관의 자격시험과 신원조사에 통과되어야 한다. 나는 10달 동안이나 북경 환화를 공부하였다. 먼저 일본 대사관의 자격시험을 치렀다. 북경대학의 시험 문제를 보니까 영어, 수학, 생물, 물리, 화학 등은 문제가 아니었으나 중국어는 백지를 내다시피 하였다. 농학원은 경쟁이 없어 무난히 합격하였다. 전공학과는 충목계를 택했다. 대학 공부는 내가 조선에서 농림학교의 수축산과를 나왔기 때문에 별것은 없었다.
나는 여기서 남녀공학의 분위기를 처음 맛보았다. 젊은 중국 인텔리 여성들은 명랑쾌활하였다. 모두가 물고기같이 싱싱한 여학생들은 자전차의 흰 운동화에 경쾌한 몸차림이었다. 나는 알과 빌리한 공허 속에 이 여대생들과 벗이 되어 나에게 새로운 애정세계가 전개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 여학생들과 같이 북해공원의 연못에 달 밝은 밤이면 배를 타면서 천년 우거진 버들숲에서 알과는 다른 사랑을 나누었다. 알을 단념하려는 결단성에서 나는 돈키호테처럼 그네들 세계에 파고들어갔었다. 공부보다는 절망된 내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살다가 거리에서 보는 그런 문둥이의 화상이 되기 전에 죽음으로써 곱게 생을 청산할까 하는 생각이 늘 머리에 맴돌고 있었다. 이렇게 챕터 8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 그리고 어려운 단어 몇 가지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동경을 떠났다. 알에게는 병체발의 편지를 보내고 사촌 형제들에게는 집에 다니러 간다고 하고 떠났었다. 알이 없는 동경역 군에는 감감하기만 하였다. 청춘의 신규루는 어디로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세상에서 하직하는 암담감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유상무상의 이 땅 위의 것은 나와는 인연이 없는 딴 세상의 것인 것 같이 보여진다. 이렇게 챕터 8을 열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나 좀 난해한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의 신기루는 어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대기에서 일어나는 빛의 이상굴절 현상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상무상이라고 했는데 유상무상은 별의별 사람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뜻한다 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큰 꿈을 품고 유학의 길을 떠났고 더구나 사랑하는 달콤한 러브스토리를 써가고 있는데 또다시 한센병으로 인해 학업도 중단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야 하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인생의 낭떠러지에 내몰린 절망감이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라는 것이죠.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에 탄 검푸른 바다에 몇 번이나 하나밖에 없는 자살을 각오했었으나 곧 치료될 것이라는 유행을 바라니 죽어지지를 않았다. 고향에 들렀다가 또다시 금강산으로 도피하듯이 갔었다. 금강산 산중 6개월이란 병치료는 효과가 있어 경쾌해졌으나 그 반면 처절한 슬픔 속에 아주 마음이 허탈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혈에 탄 검푸른 바다에 몇 번이나 하나밖에 없는 자살을 각오했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원 시인은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배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경에서 기차를 타고 시모노세키까지 가서 지금의 부간 페리오를 타고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전에는 관부 연락선이라 불렸으며 부관이라는 이름은 부산의 앞글자 부와 시모노세키의 뒷글자 관을 딴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종종 어수를 바꾼 관부 연락선 또는 관부 항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해탄이라고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현해탄은 대한해협의 남쪽과 일본 규슈 북서쪽 사이에 있는 바다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의 슬픈 반생일을 보면 37세까지의 기록임에도 자살을 운운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나 그를 실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약한 것일까요? 아니면 삶에 대한 애착이 크다고 보아야 할까요?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끝에 사무쳐오는 고독과 슬픔 속에 알이 그리워진다. 내가 죽자고 사랑한 사람이란 세상에서 여태껏 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도 가슴에 사무쳐진다. 나는 점점 알을 못 견디게 사랑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랑이 일보 전진할수록 고통이 심해지는 것이었다. 그 일보가 알과 멀어져야 할 것인데 하는 생각이 애련히 고뇌의 몸부림이 잠오지 않는 무수한 밤을 계속시켰다라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련히 고뇌의 몸부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애련이라고 하는 것은 애처롭고 가여워 불쌍하게 여김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온 시인은 알만 생각하면 애처롭고 가여워 불쌍하게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에 비춰볼 때 끔찍이 사랑하지만 그녀의 인생을 생각해서 헤어져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집선봉에서 고백할 때 같이 죽자는 말을 했을까요?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같이 사모하는 어느 여름날 알은 내 앞에 나타났었다. 알은 많이 변해졌다. 육체상의 몸가짐에 여자태가 풍긴다. 알은 여름방학 내내 곁에서 병시중을 보았다. 10월 달에 나는 산해관 경유 북경으로 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모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산해관이라는 것은 산해관의 천하 제1관은 변경을 지키는 인후이자 북경의 안전을 담보하는 보루로 인식하였다고 합니다. 1381년 홍무 14년에 장군 서달이 산해 위를 세우고 관을 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 산해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알이 방학이 되어 일본에서 돌아왔고 하나원이 요행하고 있는 금강산으로 달려와 방학 동안 병시중을 들며 보냈다는 것이며, 그 덕으로 인하여 다시 병세가 호전되어 북경으로 대학 유학길에 올랐다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애뜨랑제는 웅대한 자금성, 만수산의 호화찬란한 색채와 선과 원의 신비경에 마치 동화국의 용궁성을 보는 것 같은 감상이 떠올랐다. 가로수는 우거져 숲이 되고 아카시아 꽃은 눈같이 쌓여 포도는 눈색에 같다. 북해 공원의 남아 백탑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북경이란 정말로 낭만의 공원이었다. 이렇게 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트랑제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로서 에트랑제, 애국인, 이방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성이라고 나왔는데요. 자금성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명청시대의 궁궐이라 할 수 있겠고, 명나라 영락제의 명으로 건설되어 24명의 황제가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궁전으로 800여 채의 건물과 8,886여 개의 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925년부터는 고궁박물원으로 개관하여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수산이라고 했는데, 만수산은 원래 이름은 옹산인데 베이징 서산의 지맥으로 처음에는 높이가 60m도 안 되는 작은 언덕이었다고 합니다. 옥천산의 샘물이 흘러내려 옹산 앞에서 호수를 이루었는데, 이 호수가 당시 금나라의 수도인 중도 서쪽에 위치해 있어 서호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1153년 금나라 해릉양왕이 이곳 산기슭에 행궁을 짓기 시작했고, 원나라 구빌라이 칸은 대도로 천도하면서 대운하를 통한 조운을 원활히 하고 궁중의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1262년과
1290년 두 차례에 걸쳐 도수감 곽수경에게 명해 옥천살의 샘물을 옹산 기슭에 막아 물을 끌어들여 소호를 준설 확대해 수역을 크게 늘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때 소호에서 파낸 흙은 옹산에 쌓아놓게 해 원래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비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신비경은 신령스럽고 기묘한 경지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설화나 동화 등에서 바다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용왕의 궁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해공원이라고 했는데 북해공원은 베이징 내성에 포함되어서 원명원과 이화원이 일세 침략으로 파괴되거나 폐허가 되었을 때에도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800년 동안 큰 파괴 없이 보존된 황실정원이라는 데 특별한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1179년에 요나라 때 행궁을 짓고 호수를 파면서 이곳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마 백탑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묘웅사 백탑 위치는 요대 916년부터 1125년에 있던 폐사지 영안사에서 진신사리를 발굴 후 다시 재건한 곳이라 합니다. 원대에 재건된 묘웅사 백탑은 13세기 후반 북경에 세워진 최초의 라마탑으로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백탑은 네팔, 티베트, 불탑 및 사리장엄 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요대 불탑의 장엄 방식이 혼합된 복발탑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청대 백탑인 북해공원 백탑은 좀 더 티베트 양식에 가깝게 변화된 탑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낭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낭만은 감정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려는 심리적 상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경대학을 수험하려면 먼저 주중 일본 대사관의 자격시험과 신원조사에 통과되어야 한다. 나는 10달 동안이나 북경 관할을 공부하였다. 먼저 일본 대사관의 자격시험을 치렀다. 북경대학의 시험 문제를 보니까 영어, 수학, 생물, 물리, 화학 등은 문제가 아니었으나 중국어는 백지를 내다시피 하였다. 농학원은 경쟁이 없어 무난히 합격하였다. 전공학과는 충목계를 택했다. 대학 공부는 내가 조선에서 농림학교의 수축산과를 나왔기 때문에 별것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북경대학을 수험하려면 먼저 주중 일본 대사관의 자격시험과 실원조사에 통과되어야 한다 했는데 왜일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이케이 고등학교를 2년 수료했기 때문에 북경대학의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10달 동안이나 북경 관할을 공부하였다 했는데 이를테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유학을 왔을 때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등록하여 현지어를 공부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남녘공학의 분위기를 처음 맛보았다. 젊은 중국 인텔리 여성들은 명랑쾌활하였다. 모두가 물고기같이 싱싱한 여학생들은 자전차의 흰 운동화에 경쾌한 몸차림이었다. 나는 알과 빌리한 공허 속에 이 여대생들과 버치되어 나에게 새로운 애정세계가 전개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 여학생들과 같이 북해공원의 연못에 달 밝은 밤이면 배를 타면서 천년 우거진 버들숲에서 알과는 다른 사랑을 나누었다. 알을 단념하려는 결단 속에서 나는 돈키호테처럼 그네들 세계에 파고들어 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남녀공학의 분위기를 처음 맛보았다 했는데 아마도 함흥 제1공립보통학교도 이리 농림학교도 세이케이 고등학교도 모두 남자 학교였나 봅니다.
보통 초등학교는 남녀 공학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과 빌리한 공허 속에 이 여대생들과 버치되어 나에게 새로운 애정세계가 전개되는 것이었다 했는데, 여기서 빌리한이란 실리빌리라고 해서 바보,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북경의 여인들처럼 명랑쾌활하지 못하고 점잠만 떠는 관계를 탓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알과 인위적으로 헤어지려는 마음으로 일부러 딴청을 피워 마음에도 없는 애정행각에 빠져보려고 노력했던 뜻인데, 이것을 얼마나 진솔한 고백이라고 믿어야 할까 싶습니다. 본인이 그런 연유라니 믿어야 하겠지요.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보다는 절망된 내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살다가 거리에서 보는 그런 문둥이의 화상이 되기 전에 죽음으로써 곱게 생을 청산할까 하는 생각이 늘 머리에 맴돌고 있었다라고 챕터 8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오는 자나깨나 한센병에 사로잡혀 낙담 속에 살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살 수 없는 처지라면 차라리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쪽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밖에는 없었던 듯합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대목입니다. 챕터 8을 정리해보자면, 나병의 재발로 세이케이 고등학교도 2년 중퇴하고 금강산 온정리로 다시 피양을 갔다가 6개월 만에 큰 효과를 얻어 다시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자유분방한 북경 학생들을 보며 사랑하는 알을 잊기 위해 현지인들과 소위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변명인지 자기 합리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솔한 고백이라면 수뇌부의 한 러브스토리라 생각됩니다. 그 인생 역정을 볼 때 후자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01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에 챕터 9 애증의 세계에서 방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